미국 관세의 영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11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수출액이 6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증가 흐름이 다행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희소식인데요.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은요,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11월 수출은요, 역대 11월 중 가장 최대 실적을 얻었습니다. 한 610억 달러 정도 하면서 전년 같은 11월 달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8.4%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수출에 대한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은 한 6,40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3년 만에 또 최대치를 경신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지금의 우리 경제의 수출이 효자의 어떤 종목으로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업일수로 보더라도 이제 13.3%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이런 거 보더라도 11월 중 1위의 실적을 달성했고, 특히 이제는 앞에 차트 보다시피 11월 수출 순위를 본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가 기존의 이제는 순위에서 1위였는데 이번에 11월 달이 610억 달러 되면서 역시나 최고 매출, 최고 이제 수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수출이 이제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수출 순위를 보더라도 11월 달이 이번 연도가 1위였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주력 품목들이 좀 힘을 써줬는데요. 15대 주력 품목 중에 무려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반도체가 이번에 또 새로운 기록을 쓰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 통계를 보니까요. 한 15개, 15개의 주력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6개 품목이 또 사상 최대치의 이제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6개 품목은 뭐냐? 역시나 뭐 지금 가장 뜨겁죠. 반도체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위가 이제 자동차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3위로 본다 그러면 무선통신,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컴퓨터 순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매출을 또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수출은 38.6%가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172억 달러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뭐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도 있었고요. 또한 HBM 고부가가치적인 메모리의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도 뭐 우려를 덜고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EU 국가라든지 또한 아세안 국가 이런 쪽에서 이제는 좋은 호조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고,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을 보더라도 이번에 또 1위를 했거든요. 역대 반도체 순위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수출 호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통계로도 잡혔습니다. 11월 전체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8.3% 차지하면서 이런 점들도 굉장한 기대치를, 앞으로의 또 기대치를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을 완전히 피하진 못했습니다. 철강이라던가 선박, 또 석유화학 쪽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율 관세가 이제 철강에는 계속 50%의 이제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생 상품들도 그대로 50%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둔화는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 대미 고율 관세를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철강은 뭐 직접적으로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 철강은 사실 이 경기랑 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세계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의 트렌드, 경제의 이제는 흐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경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됐던 부분도 이제 한몫을 좀 차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좀 축적이 됐던 부분, 이런 점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석유화학 제품도 뭐 기업들의 이제 정기 보수 시즌과 맞물리면서 또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석유화학 제품도 이게 작년 11월 대비해서 보니까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은 뭐 중국과의 이제 경쟁으로 인한 것도 있겠고 공급 과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좀 하락하게 되고 뭐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다 보니까 수출도 좀 둔화됐던 부분, 이런 점들이 이제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 뽑고 있고요. 또한 국제 유가 하락도 또 하나의 또 요인으로 뽑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0.2% 이제는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는 대미 관세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뭐 자동차와 다른 일반 품목 관세는 어느 정도 다 타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대미 수출에 대한 성장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출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경제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K-뷰티 수출 성과 재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세계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뷰티의 수출 현황, 일단 어떻습니까? 네, 뭐 K-뷰티 하면은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는 뷰티 시장의 규모는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9위 정도 되는데, 근데 수출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K-뷰티의 수출은요, 전체로 보면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102억 달러로 이제는 집계가 되면서 순위로 보면 3위인데 1위는 어디냐? 프랑스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고. 이렇게 되면서 4위가 또 독일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는 뷰티 사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중소기업 제품에서 수출 1위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1위가요, 바로 뷰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뷰티 제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요.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또 수입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봤습니다. 이게 조사해봤더니 한국에 한 10억 달러 정도 되면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말 뷰티가, K-뷰티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이런 통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 수입 화장품 쪽에서 본다 그러면 프랑스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그 정도로 정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화장품 수출 국가 순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미국 다음에 우리가 102억 달러로 3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글로벌 화장품 수출에 굉장히 이 K-뷰티 산업이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K-뷰티 시장 정말 빠르고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뷰티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성장 전략을 한 번 더 도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사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우리가 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K뷰티 산업 관계자를 만나본다 그러면 역시나 수출, 그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3천여 개의 뷰티 중소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00여 개 이제는 기업들, 이제 브랜드들은요 사실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5,500여 개의 기업들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서베이 조사를 돌려보면 굉장히 이제는 매출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수출이 이런 점들이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안착한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고 있는 이런 K뷰티 브랜드를 봤더니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7% 증가될 정도로 역시나 우리나라의 K뷰티가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계속적으로 진출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는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온 오프라인을 떠나서 정말로 융합을 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지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경쟁 구도가 좀 날이 갈수록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도 이제 조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K뷰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실 해외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것이 K뷰티 산업이고 이런 산업 안에서 지금의 이런 MZ세대들, 전 세계 MZ세대들에게 딱 맞물리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K뷰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잘 융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K뷰티의 제품을 가지고 또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고 이런 시대적 환경과 잘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하자라는 이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뷰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사실상 이제 숙제를 좀 안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이 뷰티 산업에서의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와 또한 타 경쟁 업체와의 그 마케팅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이제 숙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제도를 통해서 또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또한 우리나라의 K뷰티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이번에 전략적인 어떤 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K뷰티 수출 성과 재고 방안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혁신 브랜드를 수출 기업화하기 위해 돕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 간단하게 보면 청년 소상공인들 또 워낙에 중소기업이 뷰티계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수출 인프라를 더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MZ세대들, 그다음에 청년분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다음에 굉장히 K뷰티 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융합해 보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뷰티, 패션 등 이런 소프트 파워와 융합을 통해서 이런 300개사를 육성하기로 이번에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가 맡아 하고 있고요. 이거를 2030년까지 한번 육성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K뷰티 글로벌 트랙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이런 어떤 틀을 지금 마련한 상태이고요. 또한 이제 창의성 있는 사실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성 있는 강한 소상공인, 젊은 소상공인들을 만들어서 수출에 박차를 다하고자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유형 1, 2, 3으로 좀 나눠서 지금 전략을 짰는데, 먼저 이제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창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무형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소상공인과 접목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마 제가 봤을 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코드가 통하는 이런 어떤 브랜딩 전략을 창작자와 같이 나가는 거고, 유형 2는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이제는 융합을 합니다. 스타트업의 속도 정말로 빠르죠. 이런 속도와 편의, 효율성을 부여해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과 소공인이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종 간의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강한 소상공인 또한 강한 청년 소상공인을 만들고자 전략적으로 이제 기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틀에서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아예 이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창업부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아예 글로벌 진출을 생각을 하고 창업 초기부터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와 초기 단계에서는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획득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정했고, 또 한 가지 성장에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자,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는 대중소 동반 협력 방안을 이제는 같이 기획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성숙 단계다 보니까 더 큰 기업과 같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틀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좀 같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수출 상담회라든지 판촉전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번에 느껴지고 있는, 또한 고려되고 있는 정부의 이제는 큰 틀에서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뷰티를 봤을 때 해외 마케팅 전략도 기존보다 좀 달리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세계 곳곳 각국의 K-뷰티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문화와 또 완벽히 섞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입체적인 마케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사실 K-뷰티 산업을 키우고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중기부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뭐 해외 공간들도 있고 또한 복지부도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라든지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부분이 저는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해외 기념일을 이제는 좀 통해서 이런 판촉전에 나서는 부분, 이게 보니까 이제 문체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중기부가 같이 힘을 합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좋은 게 해외에 있는 홀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든지 기념일을 판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점들을 이제는 정부가 도와주겠다.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외교부입니다, 사실. 외교부는 정말로 그 해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알고 어떤 홀리데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마련하겠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념일을 연계해서 K-뷰티 혁신사절단, 그래서 해외 마케팅을 이제 지원한다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인플루언서죠. 사실 이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마켓을 위해서라고 본다 그러면 해외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있는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뭔가 협력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을 모르거든요. 그 길을 이제는 정부가 길을 터주겠다. 한마디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소비자의 마케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SNS, 그다음에 전문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의 K-뷰티가 더 해외 소비자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나왔고요.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요. 그 미국에 있는 유명 래퍼 이제 카디비가 있습니다. 이런 카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디비를 통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K-뷰티가 엄청나게 확대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군에 있는 PX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성공 사례라고 우리가 뽑는데 그 정도로 해외의 인플루언서들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K-뷰티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콘텐츠와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래서 협업 기회부터 뭐 상품화, 홍보까지 이런 전 단계, 전 주기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K-뷰티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제외 공간 이야기해 주셨지만 거점 제외 공간을 삼아서 영사관, 대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이걸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이번 그 중점사항 보면서 네. 야, 외교부가 같이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의 K-뷰티 사업을 살리고자 하는지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외 공간을 통해서 이런 판촉이라든지 K-뷰티 홍보, 그다음에 무엇보다 K-콘텐츠와 연계해서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이런 어떤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셜미디어 기반 바이럴 확산 기대 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제외 공간을 통해서 이제는 좀 홍보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수출 2위 국가거든요. 한안령, 완화, 가시아 지금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수출 증가가 좀 기대될 수밖에 없고 사우디는 정말 신흥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요. 수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거점을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눈에 띄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빠진 데가 이제 베트남 쪽인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출이 빨리 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트남에 대한 제외 공간을 통한 이런 홍보 마케팅 방안도 같이 이제는 외교부와 같이 이제 모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성이 있는지 바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플래그십 스토어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이번에 아이디어 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지부가 맡게 되는데 팝업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K-뷰티를 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K-콘텐츠가 있잖아요. 한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 보러 왔다가 이런 K-뷰티를 또 만나게 되고 접목하면서 한번 사용하게 되고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K-뷰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이제 이미지를 또 갖게 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는 4개소였다가 이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6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로 늘리겠다라고 그냥 발표한 상태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K-뷰티의 이런 상승세가 반가운 게 K-뷰티와 연관될 수 있는 소비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K-라이프도 있겠고 뭐 K-패션과도 사실은 연관되어서 이런 수출 증가세라던가 아니면 인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돕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젠 K-뷰티, 그다음에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K-패션이라든지 K-라이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류 문화와 엮어서 같이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부가 맡아서 주요 소비재의 확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K-뷰티 페스티벌이라든지 K-패션 쇼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드, 시식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중기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대형 유통사와의 협력 방안입니다. 아무리 뭐 K-뷰티 산업이 해외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사의 그 마케팅 능력과 유통 능력 이게 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유통사와의 협력 부분도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앵커 유통사를 정한 게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무신사라든지 뭐 신세계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롯데마트, 여기 공문을 보니까 명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들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전략 품목 원스톱 지원 수출 지원이 있는데요. 일단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수출 전략 품목 별도 트랙을 운용하게 되고, 신청은요, 기업 희망을 반영해서 일괄 연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선정 과정은요, 필수 요건만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하는 것으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고요. 또한 성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지원 사업별 성과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 단위별로 이제 성과 측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서 저는 이렇게 원스톱 수출 지원 이런 목록도 나온 걸 보면 확실하게 정부가 이제는 수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고, 무엇보다 권리 보호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툭하면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한 이런 어떤 콘텐츠라든지 K-뷰티에 대한 IP, 지적재산권이 카피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권리 보호를 해주겠다. 뭐 지재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나서서 지원하는데 당연히 이제는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하게 되고 이게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이런 위조 제품을 찾아내기 위한 대국가적인 범국가적인 어떤 정책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법률 지원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도용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좀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법률 지원까지 해서 이 상표권 권리 방안, 지재권, IP에 대한 권리 방안을 찾도록 정부가 범위를 넓혀서 이제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자료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K-뷰티의 성장 가능성, 또 수출에 대한 확대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